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밤중에 닥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무겁고도 엄중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강 체제 속의 보수 지정의 결집과 중도층의 움직임 등이 선거의 최대 변수를 꼽히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주요 후보들이 전북을 찾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이 겹치거나 반복된 내용이 많아서 또다시 들러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치 토크 시간에 선거 막바지 주요 쟁점과 변수도 후보별 전북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선관위 전화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선거를 앞둔 도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또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어려운 사람들 잘 생각해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어려운 시민들. 이 나라의 중대한 일꾼을 뽑는데 다 동참해서 그래도 이 나라를 잘 해나갈 사람을 찍기 위해서는 찍어야지 한 표라도. 안 찍네 어쩌네 그러지만은 국민이라면은 같이 동참해서 투표를 해야죠. 정치적인 소신이나 뭔가 해보고 싶어서 나온 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나온 분이신지 좀 그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하려는 편이에요. 지금 시국도 이러고 있으니까 희망적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표를 던져서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후보들의 공약은 다 비슷했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게 참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암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을 잘 해결해서 표를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년의 임기를 다 살아야 되는데 그때 동안 이 대한민국의 경제, 전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경제가 조금 부황하고 좀 더 높은 위치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투표라는 게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거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이 뽑히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행사를 함으로써 자기 또한 정치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표보다는 표를 행사를 함으로써 자신 또한 이 국가에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민들의 의견과 주문사항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전북 선관위 안수란 홍보팀장 전화 연결해서 대선 관련 내용들 주의사항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첫날 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6시 20분쯤 투표소에 갔는데요. 벌써 한 20여 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깜짝 놀랐는데 역시 결과 보니까는 이만큼 투표에 대한 참정권에 대한 욕구가 강했었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의외로 높더라고요. 특히 뭐 전남, 광주, 전북 굉장히 높았고 또 수도권이었던가 봤더니 수도권도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예. 아마 이번 투표는 그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반영되는 그런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참정권 행사를 상당히 존중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전남위에서 전북의 투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만 전체 당일 본투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이제 투표율기가 생각만큼 이 사전투표만큼 높지는 않은 것.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의미도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김영기 대표님 사전투표 하셨어요? 네, 저는 어제 11시 반 정도 했는데요. 생각만큼 줄 서지 않고 바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방송 녹음 시점으로 어제 예. 그렇죠? 예, 네, 목요일. 예, 목요일 날 투표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된 지 이제 그러면 실시되고 선거를 몇 차례 치르다 보니까 예.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모두 사전 투표를 하고 본 투표 날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 사전 투표율이 거의 49% 정도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80% 정도에 머물렀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더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더 강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지난번 투표율은 상회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사전 투표를 해보니까 또 다른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점점 본 투표보다 사전 투표 때 투표를 많이 하니까 사전 투표 장소를 좀 늘려야지 않나. 그래서 한 투표소에 너무 사람이 많이 막 줄 서고 이러다 이번에 좀 사고도 났잖아요. 투표용지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예.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투표장에 들어갔지만 구청에서는 투표했는데 투표장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예. 좀 예산을 더 투여하든지 해서 그 투표장의 어떤 질서라든지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를 좀 늘린다든지 해서 투표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투표 끝나고 돌아와서 좀 있다 보니까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태도 벌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큰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투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경규 의원님 네.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조기 대선이 갖는 의미를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 대통령의 선거, 양당 정치 속에서 어떤 정치적 갈등, 또 사회 혼란, 민생 경제 어려움, 우리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이번 대선 속에서 그 염원을, 그 바람을 후보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세는 돼 있는가? 싸움 격화, 프레임, 전쟁, 뭐 기존과 다른 양상을 기대해 봅니다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결과가 나올지 좀 이런 면에서 조기 대선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특징, 의미가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사실 뭐 계엄, 탄핵, 파면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지 않습니까? 예. 압축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쳐서 이런 선거란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고, 예, 예.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연적 여러 가지 물리력을 동원한 군사력을 동원한 그런 행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훼손한 그런 거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1의 가치가 이 심판의 성격이 강한 선거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계엄을 발동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협치가 안 됐던 원인이란 말이죠.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은 민주당을 탓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건 아닌데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는 앞으로 통합의 가치, 협치의 가치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예. 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파탄이 되어 있고 특히 외교, 안보, 통상 이런 측면은 그 누란의 지금 위치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빨리 수습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될 그런 가치도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회복, 민생 문제. 지금 뭐 자영업이랄지 소상공이랄지 엄청나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건설업지랄지 이런 문제는 더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업인들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수습하고 뭔가 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가치를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유권자분들께서는 뭐 6개월 동안 지난 과거를 다 지켜보셨고 특히 또 22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또는 정책을 발표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계엄에 대한 판결을 헌법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가운데서 문영배 소장 대행은 역시 또 입법에 대한 여러 반복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참 타협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갈등으로 이루어진 지난 3년 속에서 결국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좀 이번 조기 대선을 좀 분석하고 계시고 어떤 의미로 좀 판단하세요? 지금 최근 두 번째 지금 조기 대선을 예, 예. 보고 있는데요. 이 헌정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뭐 그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거고 그런 예. 과정에서 대선이 이제 현직 대통령들이 파면되고 대선이 실시되는데요. 최근에 정치 양상을 보면 금방 이경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진영 간의 대결이 그러니까요. 너무 완강합니다. 그 진영 간의 대결에는 양 진영의 극렬 지지자끼리의 대결이거든요. 보통의 시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너무 그런 극단적인 대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듯이 예. 그런 어떤 현상들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타협이라든지 뭐 협치는 그냥 모든 사안들이 전부 다 힘겨루기로 벌어져서 다수파, 소수파 해가지고 계속 어떤 대결 국면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정치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의 경향이 점점 이런 양극단 진영 간의 대결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87 체제의 종언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현재 양당대 구조가 가지고 있는 폐해다. 그러면 현재 그 양당대 구조가 대선이라고 하면 뭐 아니면 도싸움을 만들고 예.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양극단으로 이렇게 대결하면서 치닫고 있는 거고 그걸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정당이라든지 제3의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대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그 12.3 군사 내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87 체제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어떤 한계, 법률적인 한계 예.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저도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계엄령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처음 몰랐어요. 예.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전화해서 계엄령이 떨어졌다고 그래 너 농담하냐고 했어요. 그쪽은 텔레비전 가짜 뉴스로 예, 많이 가짜 뉴스를 어디서 보고 지금 너 네. 유튜브 봤냐?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밤 10시 반이었기 예. 때문에 더 이제 그 소식이 그런 어떤 예. 과정이 있었는데 그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다행스럽게도 국민적 저항으로 이제 막아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의 과제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홍역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 한국 경제는 더 파탄지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는 단순히 자영업만 몰락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중소 유통업 다 몰락했고 중소 건설사들 다 몰락했고 그 실제 소수의 재벌 기업들을 빼놓고는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적 기반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국제적인 정세에 너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신정부가 구성되면 곧바로 모든 거에 있어서 그 어떤 보복 정치 뭐 법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따져야겠지만 모든 어떤 내각을 곧바로 구성 총 단결해서 이 파탄증에 빠지는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하다면 강력한 아까 말씀하신 통합의 정신 속에서 진짜 좌파 아니면 자기 측근 중심의 어떤 정치가 아니라 청와대부터 내각부터 주요 어떤 공기업 인사나 모든 데 있어서 곧바로 해야 하는데요. 이제 예. 선거 끝나자마자 그런 데 있어서 진짜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면 능력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민주당 내 농공 행상이 아니라 좀 열린 자세로 무당파든지 뭐 또 능력 있는 분들을 예. 진짜 영입해서 이 한국 경제를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예. 선진국 문턱에 갔다가 다시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한국의 모습을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기 정부를 향한 이 지방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 가운데 이 지방 분권뿐만 아니라 입법의 분권이라든지 행정의 분권, 사법의 분권 너무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것들이 이 한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뭐 수도권 쏠림 또 양당의 쏠림 속에서의 이 분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이 대통령 후보들은 그런 분권에 대한 철학이 있을까? 토론회를 3번 했는데 정책은 없고 이 네거티브 공방만 난무했고 이게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도 함께 보는 대선 토론회 다웠는가? 물론 이제 이준석 또 후보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고 참 토론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끔 토론회를 또 진행이 했던 이 모습 속을 우리 국민들이 봤는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번 대선 토론은 실망이 크죠. 그리고 또 후폭풍도 많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론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개선을 좀 해야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큰데 일단 TV 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앙선관위가 세 차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선거입니다. 예. 1997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단 세 차례 보니까는 이번 TV 시청률도 좀 상당히 낮았어요. 전에 비해서. 그만큼 수준이 이제 저하된 건데 예컨대 정책 검증이랄지 또 이런 것들 충실히 주제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한 거는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개혁 분야 세 가지 했거든요. 예. 근데 정치 개혁 분야를 주제에서 뭐 사회 분야도 아닌 어떤 인신 공격성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정책 검증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지금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번 보니까는 한 사람당 6분 30초간의 그 자기 주도권을 주고 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30초간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계식 접근으로는 상대방의 어떤 자질이랄지 또 정책이랄지 검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걸 교묘히 또 활용해가지고 자기 혼자 6분을 거의 다 쓰고 짧은 시간만 상대방한테 줘가지고 상대방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기술적 뭐 그런 것도 지금 술수가 지금 난무하게 돼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인신공격성 그러다 보니까 또 말꼬리 잡기 이런 것이 너무나 그렇죠. 난무해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알꼬리 충족 차원에서 TV 토론을 하지만은 오히려 짜증만 나는 그런 TV 토론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TV 토론 횟수를 과연 세 차례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5차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을.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하는 세 차례 공식 토론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별도의 토론회를 열어서 예컨대 지금 현재 기준은 3% 이상 득표를 하면은 토론에 참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3% 미만은 별도로 이제 그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도록 돼 있는데 예. 3%가 기준이 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3% 지지율을 가지고 30% 40% 지지율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이 6분 30초 기회를 주고 똑같은 기계적이었던 잣대를 갖고 들이댄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3% 기준을 좀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2명만 딱 데리고 합니다. TV 토론을. 1대1. 예. 그리고 1대1 해야 사회자가 최소 개입하면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통상이랄지 외교랄지 또는 경제랄지 뭐 이런 정책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주는데 예. 우리는 6분 30초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니까는 깊이 있는 토론도 가기도 전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예. 다른 후보로 넘어가고 그런 것도 한계를 이번에 여지없이 드러낸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사유자 이번에 보니까 사유자의 어떤 기능 역할이 거의 없어요. 시간 재고 초과됐습니다. 뭐 다른 후보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기능밖에 예. 못하는데 사유자가 좀 개입을 해서 뭔가 좀 어긋나면은 바꾸기도 하고 또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되고 분야에 예, 따라서 그리고 사유자가 또 질문도 해야 되고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기능이 생략돼 버리기 때문에 아주 그 무의미하고 건조한 그런 TV 토론이 돼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대선 그 경선 과정 이 토론회를 보면 사회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개입을 많이 하고 그럼요. 예, 좀 자유롭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97년 처음으로 대선 토론회 시작됐는데 다시 그 장면들을 봐줘요. 김대중 후보, 이회창 후보, 이인재 후보 상당히 예의도 갖추고 품격도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초기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이렇게 네거티브 인신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기가 어려웠는데 한 말씀 천만 하면은요. 이런 식의 사회 그 TV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TV 토론은 이제 87체제 종언을 구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각 진영 후보들이 그 형식화되고 기계적인 시간 할애도 똑같고 아주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이런 토론회에 대해서 이미 대처 능력이 생겨버렸고 말싸움과 시간 보내기로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세계사적인 인물이라 현재 정치인들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노벨 평화상 전반적으로 수준이 떨어졌어요. 예. 쉽게 말하면 대통령 후보로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할 말도 별로 없으니까 맨날 그냥 구호만 외치고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토론 1대1 토론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이번에 4명이 토론했잖아요. 그러면 1대1로 3번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토론은 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1대1로 토론해가지고 로테이션 해서 충분히 그 알기를 취할 것 같고
지금 이번은 조기 대선이니까 그런데 그전 대선은 선거운동을 떠나서도 충분히 그때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의 중심을 할 수 없겠지만 예.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현재 토론 방식과 형식과 내용은 예. 확실히 바뀌어야지 어차피 보도 않는다. 네. 시청률도 확 떨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전 그런 형태로 1대1 토론으로 가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TV 뭐 3% 득표 이상 득표인데 정당, 예, 또 후보. 이걸 하면 진보적이나 소수 정당들은 왜 자기들을 소외시키냐고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 토론 해버리면 예. 그런 문제들이 쉽게 말하면 극복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편가르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형태로 또 어떤 TV 토론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더더욱이 지금은 매체가 공중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어떤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을 공중파에서 지금 이제 선관위 이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어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방선거나 총선 때 토론의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 사회자의 어떤 물리적 중립, 기계적 중립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게 누가 심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토론 방식도 모두 발언, 공통 질문, 개인 질문, 상호 토론 이게 무언가가 자유로움이 없고 그 형식 자체가 이미 이게 재미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 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도 토너먼트가 있고 리그가 있는데 이게 사자 대결 구도에서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각자의 후보의 어떤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보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자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주관성이라든지 편향성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근데 그 객관성만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번 토론처럼 이렇게 형해화된 그런 토론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사회자가 개입을 해야 되고 사회자가 질문해야 되는데 사회자의 질문은 공개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분야하면은 그렇죠. 여러 사전에. 시민들한테 예. 그걸 받아요. 사전에 또 경제 분야 받고 사회 분야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뭐 5개 항목이랄지 또는 10개 항목을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후보들이 그 답변을 하고 지금도 선관위 그 질문을 하면 지금도 다 여론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자기들 늘어냈다고 알 합니다. 권리 충족이 가장 큰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알 권리 충실히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런 예. 기능을 하려면은 사회자가 아까 그런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선거로 좀 더 집중해서요. 과연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도 역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방송 시점으로 지금 금요일 오전 10시 57분이어서 뭐 투표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지금 뉴스를 보면 역시 지난번처럼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에서 득표율 93% 이상,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때 기록한 14.4%보다 높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5%를 넘어 30%까지 바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2030 세대가 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이들의 또 캐스팅 보트가 어떤 역할, 득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투표율이 높은 원인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첫 번째가 빨리 좀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그 비율이 호남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6월 3일이 이제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는 그 주가 좀 쉬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작동이 돼서 이번에 사전투표하고 그날 좀 쉬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그동안의 그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10%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좀 따라 붙는 도중에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갔단 말이죠. 6일 전에는 여론조사 공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궁금증이랄지 불안감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심리적인 반영이 돼가지고 투표장으로 좀 나가게 된 그런 원인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글쎄요.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참정권이 가장 크게 지금 욕구가 발동된 그런 사전투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전북에서의 투표율은 80.6%, 김대중 전 대통령 때 85.5%.
이 투표율이 이번에도 이렇게 유지될까, 더 높을까, 어떤 의미로 좀 분석을 해야 될까?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란이라고 하는 초유 사태 속에서 그것을 지켜봤잖아요, 국민들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이 됐지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어떤 심판적 의미도 이번 선거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정당에는 그런 내란을 또 동조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국민적 어떤 심판이 이번 선거라고 보고, 현재 그 사전 투표의 어떤 높은 투표율을 봤을 때는 지난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난 대선이 전체적으로 80.6%였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77점 아니 전라북도가 80.6이고 전국 평균이 77% 정도 됐는데 그보다는 높아서 80%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쪽 저쪽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뭐 이거 추정이니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또 한 가지 근데 분명한 건 지난번에 사전 투표율이 전국 같은 경우 49%였거든요. 그래서 또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본투표 날은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아서 80%대에 머물렀는데, 그런 어떤 현상, 그래서 이틀간 있는 사전 투표에 편하게 투표하고 투표 당일날은 편안하게 맞이하겠다고 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전 투표는 본 투표에 비해서 아무 데서나 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편한 장소에서 일찍 투표하고 투표를 맞이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6개월 이상 끌었던 어떤 내란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률 심판은 헌법에서 했지만 헌법적 심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적 심판, 유권자 심판은 이번 대선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봅니다. 그래서 그 과거 지난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기호 3번이 빠져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요. 또 여기 이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영입되면서 빅텐트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거 전략, 조금은 우클릭 전략, 실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미 뭐 선거 전부터 이야기를 해 왔죠. 그리고 민주당은 중도 또 보수까지 흡수를 한다. 또 진영이 거기까지 넓혀져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하면서 실용주의 뉴스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인재 영입이 사람 영입이 이제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예기치 않은 영입 케이스인데. 국민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본인의 정치 철학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을 만나보니까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개혁진당의 김용담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이 영입이 된 거는 영입했는지 자발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왔는데 빅텐트라고 해서. 근데 이런 분들은 아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2028년에 총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그걸 겨냥해서 어떤 자기 입지를 노린 그런 빅텐트로 들어온 건 케이스라 보고 있고요. 이런 분들 상당히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자기 신상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들어온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지적할 거는 중도 보수까지 유연을 넓힌다고 보니까는 좀 민주당의 어떤 가치 철학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판도 받고 있고, 또 나중에는 또 다시 또 속아내기도 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런 측면은 상당히 세련되지 못한 빅텐트이고 오히려 비판만 더 받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정말로 잘 가려서 그런 걸 빅텐트를 구성해야 박수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러면 이경재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그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선거 유세하고 중앙당의 시도위원을 다 보고하고 이 실적, 과열 충성,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움직임,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도의원들의 육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정당 정치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이 이 질문을 했더니
당연히 정당은 정권 창출이고 그 정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뭐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지난 대선에서 예. 그 0.73% 맞아면 24만 표로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철이 돼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문제는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매일매일 활동하고 그 선거 캠페인을 한 그런 것을 인증사실 보내라는 거예요, 중앙당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고 그게 실적에 따라서 공천이랄지 앞으로 평가 때 반영을 하겠다 하니까는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문자를 일괄 다 보냈지 않습니까? 저도 받았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투표 참여 동료 이제 이런 문자를 다 보내고 또 시도 그 국회의원들 또 지방 의원들 다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글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이해를 하지만 인증사실 보내가지고 그 확인까지 해서 평가에 반영하겠다 이것은 예. 좀 너무하지 않나. 저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정당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철저한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 상명하복, 시도위원, 지방자치위원들 거의 그 어떤 인증사실이라고 하는 게 진짜 선거운동은 중요한 게 진심을 가지고 유권자를 대하는 거지. 대로에 쳐다도 보지 않는 대로에서 피켓 들고 말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그게 선거운동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 알아서 유권자들이 잘 찍어요. 그 사람들 별로 노력하지 않았지만 투표율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니까 실제 그런 어떤 정당의 모습.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기초단체장 공천권도 중앙당이 가져간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발상이에요. 더 내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실제 말하면 중앙당이 모든 걸 다 틀어주겠다. 명분은 싹 바꾸려고 한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 있고 그 쉽게 말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앞으로 대단히 저는 이후에는 어떤 경제 문제 뭐 경제하고 이제 외교가 있겠지만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개헌 문제가 당연히 있고 당내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고 이 분권 이 당도 지역당은 그 도당은 힘을 전북 도당이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들리는 뭐 93% 얻겠다고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나름대로 본인들은 노력하겠죠. 근데 보고서 쓰니라 정신 없을 거예요. 보고서 복원이라고 뭐 했다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있고 동반자 개념으로 보지 않고 협치 이 중앙당도 지역 도당하고 협치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거의 뭐 신분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정치 현실의 반영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어려운 정치 지형에서 열심히 한다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 알아서 잘 찍을 거니까 민주당의 어려운 곳에 가서 하라든지 뭐 이런다면 이해가 가지만 뭐 여기는 뭐 10명 중에 9명이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 데서 그런 어떤 선거운동을 막 동원식으로 해가지고 보고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토크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북특별자치도 선관위 안수란 홍보팀장 전화 연결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여러 내용 관련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고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정 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선관위 그 준비를 열심히 하셨고 또 이번 투표 당일까지도 그 신중함을 보일 텐데 일단 선관위의 역할 또 선거와 투표 일정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미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시작이 됐죠. 네. 뭐 전 세계 118개 국가 그다음 223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제외 투표가 25만 8천 명 중 79.5%인 20만 5천여 명이 투표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전 세계 바다의 454척의 선박에서도 선거인 3천 명의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끝나면은 6월 3일 선거일 투표만 남게 되는데요.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가 무척 뜨겁습니다. 예.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다시금 느껴지는데요. 예. 대통령 탄핵으로 60여일 만에 긴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준비 과정상에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요. 부정선거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면서 그 부담감과 책임감도 상당한데요. 예. 도내 151만여 명의 유권자 모두가 투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전투표 1일차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투표자가 몰리면서 다소 불편하고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예. 네네. 유권자분들의 이제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한 표도 유출되지 않고 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전국의 유권자가 이제 151만 명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뭐 방송 녹음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현재까지의 투표율 집계가 됩니까? 네, 지금 2일차 11시 현재 투표율이요. 예. 전북이 7.45%로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 기록하고 있고요. 몇 퍼센트요? 7.45%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전국 평균은 현재 4.97%거든요. 이거는 1일차, 2일차, 그러니까 2일차만 따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어제 거 투표율, 그러니까 1일차 투표율까지 합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어제가 더 높았죠. 예, 역대 최고였는데요. 네, 40.1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지난 대선 때가 49% 가까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49%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투표율이 상당히 특히나 사전 투표율이 전남과 더불어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우리 지역 전북이고요. 선관위가 그렇다면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 준비한 상황들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까지는 당내 경선 운동만 가능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의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리는 사전투표자 수 공개 방법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또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별 사전투표자 수 공개에 추가해서 사전투표소별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사전투표 참관인 수의 제한입니다. 과도한 수의 참관인이 한정된 투표소 공간 안에 상주하고 있음으로써 참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참관인 수당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선거일 투표소처럼 참관인 수를 8명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예. 참 이 가짜 뉴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번지고 있어서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절대 안 되고 이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를 또 확산하고 있는 부분, 잘못된 기표, 무효표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어제 받은 민원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스티커를 뜯고 개봉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로 인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문의를 선관위에서도 좀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짜투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사전투표 진행하기 전에 예.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짜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투표 관리관 날인난 옆에다가 기표용구를 한 번 더 찍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정보임을 알렸는데요. 예.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투표용지에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를 하거나
정상적인 기표 외에 추가로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이런 것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기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로만 한 후보자에게 기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 막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잘못된 소문입니다. 그렇죠? 내용이고요. 네, 뭐 그건 아무래도 그 빳빳한 투표지 때문에 도는 말인 것 같은데요. 예. 투표용지를 한 번을 접든 여러 번을 접든 모두 정규의 투표용지입니다. 예, 그 공간 안에 선관위에서 제공한 도장을 찍으시면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6월 3일이니까 1년 정확히 남았네요. 네네. 이 지방선거 입지자나 단체장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대선을 치르고 꼭 1년 후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대선을 계기로 지금 과열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어서 예. 선관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 당내 경선이 치열한 환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입지기를 다지기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도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자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비롯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를 빌미로 본인의 선거 운동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 특히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거나 뭐 공무원을 동원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좀. 예. 김영규 대표님 인사 나누시고요. 질문하시죠. 좀 너무 건조한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선관위가 이제 이번 뭐 지금 아직도 대선은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선관위 존재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최근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선관위의 이상이나 명예가 상당히 추락되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그 어떤 만회해야만 국민들한테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선관위를 보유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주에 보니까 저는 그 거의 지금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본투표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을 것 같은 어떤 분위기인데 그게 또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난번보다 계속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투표 장소가 너무 적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예산 이야기하는데 선관위 돈 많잖아요. 그 예산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그 좀 투표 장소를 늘려서 이번처럼 뭐 투표용지 가지고 뭐 나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막아내야 하고 저는 거꾸로 투표장 밖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을 이렇게 철저히 질서 있게 자율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표 장소가 지금 242개인가요? 전북이? 예, 전라북도에 242곳입니다. 너무 멀어요. 실제 한 실제로? 군데는 네. 동사무소, 네. 구청 이런 데니까. 네, 그게 지금 읍면동마다 하나씩 지정되도록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전용 통신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설 지금 일반 선거일 투표소처럼 개인 뭐 사적인 곳을 빌려서 할 수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통신망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해야 돼서 좀 장소적으로 한정되는 면이 읍면의 경우는 진짜 멀긴 하겠군요. 예.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네네. 지방선거 사전 선거운동 이런 건데 저는 선관위가 앞장서서 선거라는 걸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너무 규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전 선거운동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들을 선관위가 앞장서서 국회에 주장을 해서 기득권 중심의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유권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 전혀 유권자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더 정당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법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360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저는 거꾸로 옛날 같은 합동뉴스 같은 건 해야 할 것 같아. 너무 모르니까 후보들을 이건 금방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열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기득권 중심의 현재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선관위 뭐 규제 안 된다가 아니라 법률에 정하지 않은 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만 정치 신인이라든지 소수자들이 어떤 정치에 자유롭게 질출할 수 있는 그런 선관위가 그걸 앞장서야 하지 않나. 이 답변 안수란 팀장님이 하시기에는 네네. 후보만 좀 무겁고 위원장이 물론, 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예, 선거법은 뭐 규제 중심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선거 운동은 기본적인 거는 자율적인 선거 운동, 예, 규제 중심보다는 예, 자율 중심이 맞고요. 저희도 선거법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과거 선거가 워낙 그 부정선거나 선거운동에 잘못된 뭐 기부행위라던가 돈선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선거법이 그렇게 좀 규제 중심으로 느껴지실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공단에 뭐 선거운동 자유를 허용한다든지 뭐 후보자 비방제도 지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순환 팀장님 네. 방송 많이 하시면서 말씀이 늘으셨어요. 예상이 없던 질문에 무거운 네. 질문인데 답변을 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경규 의원님도 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인데 논란이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네. 뭐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다 논의로 치고 예컨대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0일 날 동대문에서 뭐 부정선거 그뭐 영화를 신의 작품인가 예. 영화도 관람하고 네. 또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도 이번에 그 SK텔레콤 유심 사태에 관련해서 네. 그걸 뭐 신분증을 투표용을 유지해갖고 신분증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 발언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헌법재판소랄지 또는 네. 대법원, 국정원 같은 데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판결도 네, 다 내렸고. 네네. 근데 왜 중앙선관위는 이런 그 비판이랄지 또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거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네. 바로 법적 조치를 할지 뭐 명예훼손이랄지 그런 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고 또 받고 퍼뜨리고 그런 것이 계속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선거야 너무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저희 중앙선관위를 기준 중심으로 해서 17개 시도명 모든 선관위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일단 저희는 그 아까 유튜브를 고발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유튜버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관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는 선거라는 막대한 중대사를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잘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고요. 더불어 고발 조치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네네. 정말로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될 당부 말씀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일이죠. 네. 국민 투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정보 꼼꼼히 비교해보고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특별자치 선거권리위원회 안순환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이 토론회 세 번의 토론회도 그렇습니다만 정책 실종, 네거티브. 그래서 우리 전북 관련된 공약 이야기를 빠뜨리고 지금 저희도 진행을 했는데 할 이야기가 없어요. 공약과 관련해서 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탕 뭐 재탕 삼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늘 나오는 이 새만금 이야기. 그나마 이제 신규로 전주올림픽에 유치 지원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어떻게 이 대선 특히나 가장 유권자 수가 열세한 이 전북에 향한 공약들이 늘 양에 차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선거철이면 공약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약에서도 보면은 전라북도 지역과 관련된 공약들이 대부분 겉핥기에 그쳤고 더 중요한 거는 구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자치단체가 만든 공약을 던져주니까 그걸
그 리메이킹 해가지고 발표한 수준 그런 것이 하나 큰 문제였다고 보고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공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허접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지역 언론들도 큰 거 하나 없다. 전라북도가 내건 뭐 이런 것들이 뭘 뭐 공정이 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아니, 공약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발굴해야죠 기본은.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팀들이 없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리메이킹해서 발표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에서 쏟아낸 공약이랄지 또 광주 전남에서 어떤 약속한 공약이랄지 충청권에서 이야기한 공약이랄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전북에서 발표한 공약들은 너무나 그 겉핥기에 불과했고 과거에 나왔던 것들 재탕 삼탕에 주력했고 더 중요한 것은 구체성이 없이 그냥 제목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국정 과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제가 이제 핵심인데 예. 차기 정부는 뭐 누가 집권을 하든 바로 인수위가 없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국정 과제의 핵심 사안들을 반영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이때가 사실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예. 잘해서 우리 정치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뭔가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과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GTX 전국화 공약 김문수 후보 빠졌다고 민주당 지적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도 예외가 아니고 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은 충남 아산하고도 중복되기도 하고 이게 전북의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이 공약에 대해서 치밀하고 또 우리 전북 자치도 차원에서도 전북 정치권도 조기 대선이긴 합니다만 이 오랫동안 준비해 오가고 있는 방향성에서 제시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김영기 대표님. 저희 단체에서도 그 대선 공약 일찍부터 입수하려고 계속 도하고 도땅, 중앙 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도땅과 전라북도에서 이미 오래전에 상당히 많은 그 공약들을 중앙 땅에 올렸는데. 중앙 땅이 그 지난주에 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온 거 보니까 다 100개 해가지고 제목만 달아놓은 건데 예. 우리가 TV 토론에서 보더라도 그 쉽게 말하면 집권당, 제1야당 이런 데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공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말싸움만 하다 끝났고 그 당 정책 기능도 내란 사태 이후에 무너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직 그 내란 사태 방어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기 대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런 준비 그리고 이번 선거가 어떤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과 가까이 근접해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 같고 더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당선증 받으면 바로 맞습니다. 국무총리나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런 정책과 공약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그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예. 이런 것이 지금 전혀 당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밀실에서 또 이미 조각은 다 했다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농공행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현일이 크다 인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예. 다음에 또 한번 공약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는 이틀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 본 투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 심리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